네,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한 달 동안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13 대책 이후에 거래량도 뭐 2천 건을 넘은 그런 상황이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종부세 관련된 뭐 보유에 대한 세금들에 대해서 굉장히 완화적인 정책이 나오고 있어서 시장의 분위기가 작년하고는 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관련돼서도 규제에 대한 그 뭐랄까요, 겹겹이 쌓여 있는 이런 부분들도 풀고 있고 하지만 그래도 금융적인 부분이나 뭐 자재값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도 있고 합니다. 그래도 뭐 부동산이라는 것을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해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역시나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관련돼서 뭐 강의를 일부에 김예린 변호사님께서 규제 완화 이후에 재개발 재건축 관련한 투자 전략을 발제를 해주실 거고요. 2부 때부터는 최근 들어서 변화된 이후의 주택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박찬웅 더원 부동산 솔루션 대표님하고 또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의 소장님, 그 다음에 이주연 지지옥션 선임연구원, 그 다음에 일부 발제하신 법무법인 신목의 김예림 변호사님이 토론하실 겁니다. 그리고 3부 때는 마지막에 뭐 질의응답들 할 건데요. 관련돼서 뭐 많은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시간이더라고요. 다들 실무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아마 좀 명쾌한 답변이 될 수 있고 또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약은 굉장히 많이 하셨었는데 지금 뭐 좀 늦으시면서 오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시간은 지키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김예린 변호사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예린 변호사입니다. 네. 네. 저는 그 법무법인 신목에서 이제 그 대표 변호사로 있고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많이 오신 분들 되게 낯이 익으신 분들이 많긴 한데 거의 뭐 80% 이상은 재개발 재건축 사건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그 실무상으로 느끼는 장점은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항상 가지고 오시는 분들 보면 저도 그 사업지를 되게 자세하게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조합원분들은 또 이제 그 조합 내부의 자료를 막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뭐 조합원 분들의 뭐 입주권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반대로 이제 조합 쪽에 이제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사업적으로 봤을 때도 뭐 이런 점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이제 그 실무상 좀 접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좀 거창하긴 한데요. 제가 이제 뭐 짧은 이 발제 시간이 뭐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래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인데 제가 그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일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해서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기 신도시 관련해서는 뭐 투자금이 소액부터 좀 많이 가지신 분들까지 다양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게 별로 이제 뭐 뾰족한 방법은 없었어요. 그냥 이제 나왔던 게 용적률 500%까지 올려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게 사실 진짜로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죠. 왜냐하면 500%라고 하면 이제 그게 아마 수원이었을 텐데 한 499%로 지어진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화서역 푸르지오 였는데 근데 이제 그 사진만 봐도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닭장 아파트라는 이제 오명이 있을 정도로 좀 문제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500%까지 용적률을 준다라고 하면 그런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양산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주변에 일조 침해나 뭐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가 없고 도로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교통 문제나 뭐 이제 학교 이런 공공시설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아무리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뭐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가 있겠냐, 그렇게 사업 수익성을 많이 줄 수가 있겠냐 이런 것들이 좀 의문이 가기는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해서 윤곽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 정한다고 했을 때 사실 일기 신도시는 지금 분당, 일산, 중동, 평촌 그리고 삼본 이렇게 5개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만 왜 혜택을 주냐, 여기만 왜 혜택을 줘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냐라는 이제 형평성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해서 대책 나온 데 보면은 일기 신도시에만 뭐 한정을 하지 않고 노후 계획 도시에 한해서는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나 뭐 이런 것들을 줘서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있었죠. 근데 PPT 왜 안 나와요? 노후 계획 도시는 그래서 이제 그 일기 신도시로 딱 특정하지 않고 택지 조성 사업 후에 이제 그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일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시면 이제 그 일기 신도시 특별법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들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계동 쪽, 뭐 목동이나 광명 뭐 이런 것들도 다 지금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 광명 같은 데들은 사실 이제 그 2028년까지는 공급이 좀 많아서 주의하셔야 되는데 하안주공이나 뭐 이런 쪽에는 좀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서 재건축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미 좀 많이 이루어지긴 했잖아요. 광명 쪽은. 그렇기도 하고 상계동 같은 데들은 이제 용적률이나 뭐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상계동 문제가 이제 소형 평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계주공 5단지 뭐 이런 데만 보시더라도 용적률이 막 90%대예요. 그런 거 잘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다 11평짜리다 보니까 대지 지분이 심지어 12평 가까이 됨에도 불구하고 5구형 분양 받으시면 뭐 2, 3억 추가 분담금 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8사형 받으시면 4억 5천 이렇게 추가 분담금 낸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뭐 7억까지도 추가 분담금 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이제 물론 이제 추가 분담금이 많다고 해서 수익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좀 부담이 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노후 계획 도시 그래서 이게 그 국토부에서 보편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계획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건데 일단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여기다가 용적률이나 뭐 건폐율 이런 건축 규제들을 좀 완화해서 적용을 하고 그리고 각종 지원 같은 것들을 주겠다라는 게 요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의 핵심은 사실 이제 용적률을 많이 높여준다 이거겠죠. 그래서 이제 거의 종상향 수준으로 해서 용적률 높여주겠다라고 해서 500%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상업 지역까지 만약에 종상향이 된다라고 하면 600%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일기 신도시 보면은 이게 평균 용적률이거든요. 거의 200% 가깝죠. 그래서 보시면 분당은 뭐 184%, 일산은 169%, 평촌은 200%가 넘죠. 그래서 삼봉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중동 이런 데는 정상적으로 재건축하면 수익성이 안 나와서 사실 하기가 어려워요. 보통 이제 재건축 수익성 볼 때 200% 가까이 되면 좀 재건축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50%나 뭐 요 정도 되면 이제 재건축 수익성이 괜찮다.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180%까지는 이제 그 재건축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보는데 입지에 따라서 근데 어쨌든 200% 넘어가면은 좀 재건축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있더라도 사실 용적률 다 300%까지 받지만 사실 거기까지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면 추가 세대가 거의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추가로 지을 수 있는 세대가 없으면 일반 분양 수입이 없으니까 조합원 분담금으로 그냥 내가 새 아파트 건축비 다 들여서 새로 짓는 그런 개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도 사실 먹거리가 없고 그래서 시공사가 붙어서 막 이제 적극적으로 사업이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이게 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추가 세대를 많이 지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그 일개 신도시 중에서 그동안 재건축이 안 됐던 부분들은 인센티브를 받고 새로 추가 세대를 많이 지어서 사업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장점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개인적으로는 용적률 높인다고 해서 무조건 좋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아파트가 지어지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쾌적한 주거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하시는데 사실 500% 정도 이제 지어지면 엄청나게 좀 빽빽하고 좀 닭장 아파트 같은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원하지도 않으실 뿐더러 일개 신도 이게 그냥 용적률 인센티브만 주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겠죠. 인센티브를 주는 반대급부로서 뭐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요구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단지 고급화나 이런 것들은 좀 물 건너가는 거니까 원치 않으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공공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하셨는데 근데 막상 짓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단지 일조 침해가 막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으로 선회를 한다거나 이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일개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막 많이 줘서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가기는 조금 어렵긴 한 거죠. 최근에 그래서 이제 그 일개 신도시 특별법 관련해서 제가 단지를 한번 그냥 분당에 조금 이거는 뭐 제가 추천드리는 단지는 아니고요. 그냥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구체적으로 가지고 왔는데 수혜를 좀 입을 것 같다라고 해서 분당에 좀 관심 많으시잖아요. 분당이 이제 입지적으로 근데 이제 물론 금액이 문제지만 투자금이 그래서 분당 쪽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기 이제 서현역 쪽에 시범 단지들이죠. 그래서 여기 한양아파트, 우성아파트, 삼성, 한신, 현대아파트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여기 다 91년도에 입주한 아파트라 가지고 재건축은 이제 30년 넘어야 가능하거든요. 30년 넘었으니까 가능한 단지들이죠. 여기 다 합치면 이제 8,000세대 정도가 되는데 용적률이 지금 200% 가까이라서 사실 재건축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익성이 안 나와서 어려웠는데 만약에 일개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대단지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이제 단지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여기가 이제 48평 이상 중대형 비율이 또 높은 단지이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 또 이런 대형 평형들을 물론 이제 대형 평형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대형 평형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걸 좀 쪼개서 소형 평형으로 만들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이제 그 수익성이 좋아지죠. 거기다가 서현역 이제 초역세권 대단지다. 이거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여기 이제 주변에 뭐 공원이나 상권 이런 것도 굉장히 잘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평당 4천만 원대로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엄청 저렴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기는 지금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비슷한 이제 시세를 형성한 거 지금은 근데 또 이제 조금 뭐 분위기가 달라져가지고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송파구의 문정동 이런 쪽에도 평당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매물들이 있었으니까 이런 거랑 또 비교해 보면은 막 엄청나게 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긴 한데 어쨌든 분당 쪽 보시면 이쪽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적용이 되면 이런 단지들은 얼마나 어떻게 수혜를 볼까를 한번 보면 이제 그 제가 한 뭐 연구 용역 자료를 보니까 현재 용적률 유지하면 이제 일기 신도시에서 분당에서만 그 4만 5천 가구 정도를 새로 공급할 수가 있는데 이게 용적률을 300%까지 허용을 하면 6만 가구까지 늘어나고 500%까지 허용을 하면 16만 5천 가구까지 늘어나요. 그래서 주택수가 최대 4배까지도 이제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분당 시범단지 중에서 이제 한양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한번 이제 이게 용적률이 달라지면 어떻게 사업 수익성이 좋아지는지를 설명을 드려보면 여기가 지금 용적률이 201%거든요. 그리고 세대는 지금 2,419세대여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 수익성 따져보려면 사실 복잡해요. 복잡하면 공사비 단가도 계산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데 그냥 단순히 이제 땅과 뭐 더 지을 수 있는 면적 뭐 이것만 가지고 한번 보면
여기가 이제 대지 면적이 한 3만 7천 평 정도가 되고 뭐 기부 체납은 보통 10%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땅 지을 수 있는 거는 3만 3천 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280%까지 용적률을 허용하기 때문에 280% 용적률로 이제 짓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다르냐면 조합원 분양분은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을 조합원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분양을 해주고 남은 걸 일반 분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합원 분양분은 사실 별다른 수익으로 잡긴 좀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거의 이제 내 집을 이제 바꿔가는 개념이니까. 일반 분양분이 많아야 그게 결국에 조합의 수입이 되고 조합원들의 어떤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이제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합원한테 모두 이제 34평 아파트를 준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제 34평 아파트에 들어가는 대지 면적이 한 12평 정도가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3만 3천 평 중에 2만 9천 평을 조합원 분양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4천 평만 지금 일반 세대를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34평 이제 12평 정도 대지 지분이 들어가니까 4,000평의 일반 분양분을 짓는다라고 하면 333세대가 나와요. 그럼 일반 분양 비율은 12%인데 이게 그 수도권 정비사업 평균을 보면 40% 정도가 일반 분양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이거 조금 너무 낮죠 지금. 수익성 분석을 간단하게 뭐 이런 식으로 해보실 수도 있어요. 네, 단지별로. 근데 이거를 만약에 용적률 350%로 늘린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그 34평 아파트를 짓게 되면 이게 용적률을 350%로 받았을 때는 한 9.7평 정도 들거든요. 대지 지분이.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조합원 분양분에는 2만 3천 평 정도가 들어가니까 10,000평 가까이를 지금 일반 분양분으로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세대 짓는 거죠. 9.7평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일반 분양 비율이 벌써 30%대로 확 뛰게 되죠.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수도권 정비 사업 일반 분양 비율의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어쨌든 분당이라는 입지를 고려했을 때는 상당히 수익성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이런 식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하면 실제로 재건축 수익성이 좀 많이 나와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인해서 곧바로 이제 수혜를 입는 단지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이 그동안 재건축이 안 됐던 단지들이 더 각광을 받기는 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사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회의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뭐 역세권에 용적률 좋은 아파트를 들어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기는 해요. 그리고 이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아무리 주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건축으로 다 진행하기는 어렵거든요.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같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대책 나온 거를 보면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세대수의 15%까지밖에 못 늘리니까 이게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업이에요. 그냥 내 집을 새로 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뭐 향후 시행령에서 늘려가지고 정하기로 했는데 한 30%까지는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들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용적률의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한 40%까지는 또 상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고려하시면 어쨌든 뭐 재건축이 안 되더라도 리모델링으로라도 좀 가면 사업 수익성이 나올 만한 곳들이 꽤 있겠다. 1기 신도시에서는 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으로 진행하는 곳을 또 한 군데 보여드리면 분당에 느티마을 3, 4단지라고 있어요. 여기는 뭐 이미 사업이 너무 많이 가서 비싸죠. 느티마을 3, 4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리모델링이 옆으로 이제 뭐 별동을 짓거나 아니면 옆으로 늘려서 수평 증축을 하거나 아니면 위로 이제 증축을 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위로 증축을 하는 수직 증축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고 수평 증축이나 보통 별동 증축으로 많이 진행을 하시죠. 그래서 느티마을 3, 4단지도 지금 수평 증축 그리고 별동 증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1776세대 그리고 용적률이 178%고 1994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예요. 그래서 용적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지 규모나 재건축도 사실 가능한데 빨리 가려고 리모델링으로 간 거죠.
실제로 그리고 여기는 이제 늘어나는 세대 수는 지금 255세대. 그래서 주차 대수도 뭐 가구당 0.6대에서 1.5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예전에는 리모델링이 사실 최근에 이제 일반 분양한 단지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하면 아파트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항상 그게 이제 반대파들의 논리였는데 최근에 개포 더샵 트리에 거기서 이제 리모델링한 단지 중에 거의 뭐 한참 만에 일반 분양을 한 단지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너무 잘 지은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평형도 너무 구조도 괜찮고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도 다 지하 주차장 만들고 커뮤니티 시설도 막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인식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리모델링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주변 시세랑 비교할 때 어떠냐,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도 않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 기존 평형보다 조금씩 커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23평대는 28평으로 늘어나고 7, 8평 이런 건 34평 되고 그렇게 돼서 한 20% 정도 평수가 또 증가해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어떤 단계냐면 권리 변동 총회라고 해서 이제 조합원들이 분담금 얼마 내야 된다. 이게 확정이 되고 이주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리모델링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는 추가 분담금 너무 많이 나올까봐 걱정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한번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2023년 5월에 이주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권리변동총회에서 추가 분담금 아까 이제 20%씩 면적 늘어났잖아요. 2억 5천에서 4억 2천까지 이제 분포가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28평 남양 세대가 34평으로 간다. 그럼 추가 분담금이 한 4억 나오더라고요. 네, 4억 나와서 여기가 지금 시세가 한 12억에서 14억 되거든요. 28평짜리 살려면. 그러면 이제 그 추가 분담금까지 고려하셨을 때는 한 16억에서 18억 이 사이에 이제 새 아파트를 매수를 하신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 주변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는 사실 요즘 주변 아파트들도 많이 급매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는 금액은 아닌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정자동 파크뷰 이런 데도 사실 조금만 더 주면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고려하셔서 보셨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단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해서 그 만약에 이제 더 소액 투자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지금은 약간 이제 그 일기 신도시 중에서도 굉장히 입지가 좋은 분당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일산, 삼본, 중동 뭐 이쪽 보시면 좋겠죠. 네, 그런 쪽에는 다양한 매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자, 이제 몇 가지는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예산에 따라서 지역을 선택을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뭐 교통 호재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항상 보시는 거 있잖아요. 학군이라던가 그런 것들 보셔서 이제 가장 좋은 단지를 선정을 하시는 거죠. 내 투자금에 맞는. 보통 이제 갭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매매 금액과 전세 금액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고 그리고 이제 용적률은 낮을수록 좋아요. 예, 낮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예, 나중에 더 추가 세대를 많이 지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보통 150% 이하면 좀 사업 수익성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보시고 대지 지분이라는 것도 클수록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인정되는 예를 들어 같은 34평 아파트라도 이제 어떤 아파트는 뭐 그 대지 지분이 15평인 반면에 어떤 아파트는 20평대 넘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대지 지분 큰 게 추가 분담금이 적게 나온다. 수익성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평형 구성 아까 상계 주공 재건축 말씀드리면서 평형이 너무 소형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그 조합원 아파트를 늘리는데 이제 대지 지분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추가 분담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반 분양 세대가 없거든요. 그래서 평형이 너무 작은 소형 단지로만 구성된 거는 조금 투자에 불리하다라고 보시고 중대형 단지가 많을수록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상식적으로 또 생각하더라도 중대형 단지가 많아야 또 단지가 고급화되는 거는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고려하셔야 되고 또 이제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도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뭐 역세권이면 사실 입지적으로도 좋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용적률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 수익성 개선에도 좋고 뭐 여러 가지로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고 이제 뭐 기타 아까 말씀드린 호재 같은 것들 체크하셔서 이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자세히 물어봐 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강의 마무리했고요. 한 5분만 잠깐 쉬었다가 2부 진행 또는 뭐 지금 연출진하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보충 강의가 가능한지 짧게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잠깐 쉬었다 할게요.